오늘 사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박종훈입니다. 저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가 젊은 신진 교수들의 연구를 다 공유하고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거나 또는 교수님 간의 어떤 코어를 좀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매달 2회씩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그 경영학과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운영 관리라든지 또는 계량 경영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요.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경영학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경영학의 전통적인 것들이 약간 텃세를 부리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이 경영학과에 계시고 산업공학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인이 어떤 경영학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영학과 같이 좀 더 영역을 넓혀보는 그런 의미에서 당구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신 어, 강한길 교수님을 오늘의 연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교수님께서 본인 연구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산업공학이 경영학과 어떻게 접목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제 주제는 이제 논문 주제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재무관리라는 제 분야가, 재무관리 투자를 하는 분야가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브로드하게 좀 얘기도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논문에 대해서는 엄청난 디테일까지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제는 이제 Liquidity Provisioning of High Frequency Traders in Stressful States라는 제목인데, 결국은 이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이 고빈도 거래자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논문 자체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브로드한 이야기들, 재무관리, 금융이라는 경영 내 금융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관리, 금융, 뭐 사실 비슷한 말인데 한국말로는 되게 다른 재무관리랑 금융으로 다르게 돼 있는데 뭐 영어로는 똑같이 파이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분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론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산의 가격이나 수익률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해서 시장의 미시 구조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자산의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떤 자산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은 사자 팔자, 그렇죠? 사자 팔자 세력이라든지 그런 거래 행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행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상 뭐 1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거래건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의 다이나믹스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어떤 행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주로 요즘도 물론 다 통용이 되는 이제 얘기지만, 이제 아마 제가 공부를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대학원 있을 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페이오프를 가지는 그런 금융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프라이싱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뭐 통계나 이런 쪽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헤비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학부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쪽을 보고서 뭔가 저도 재무관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좀 뛰어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분야로는 이제 corporate finance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업 내에서 재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Mergers and Acquisition, M&A, 그렇죠?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 형성이 되고 어떤 비헤이비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랑 뱅킹, 그렇죠? 은행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이제 이론과 그리고 이제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한 분야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앞쪽에서 특히나 이제 에셋 프라이싱이나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 관련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우 프리퀀시라는 건 이제 데이터 측정 주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경우,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큰 움직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한 관계들이 아무래도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 뭔가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다른 어떤 자산의 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굉장히 경제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비즈니스 사이클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어떤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면은 아까 마이크로 스트럭처에서 말씀드렸던 인트라데이 하루 내에서 수많은 거래자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1초 안쪽에 그렇죠? 1초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뭐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이렇게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격의 움직임,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거래 행태에 의해서 가격이 실제로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초 내에, 10초 내에 갑자기 어떤 자산에,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위험이 더 커진다거나 위험이 더 작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 대신에 1초나 그 안쪽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자 주문이 몰린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반대로 팔자 주문이 막 몰리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냐면 마켓 프릭션. 그렇죠? 뭔가 결국 비드 애스크, 사자와 팔자 가격에서의 스프레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허딩 비헤이비어라든 같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자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투자자가 사자고 하면은 이건 사야 되는 시그널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사러 몰려가는지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 행태를 가져가는지가 가격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리퀴디티, 유동성이죠. 그렇죠? 시장에 충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가격 손실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이제 리퀴디티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액티브하게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스프레드도 굉장히 벌어져 있고 실제로 내가 뭐 사고 싶거나 팔고 싶을 때 손해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빨리 그 거래를 체결을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테크놀로지 앤 파이낸스라고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붙였는데요. 핀테크라는 이제 용어가 워낙에 많이 요즘 핫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근데 우리 요즘 이제
핫하게 이제 이슈가 되었던 핀테크라는 거는 주로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틀먼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정산하고 결제하고, 그렇죠? 정산 지급 결제 이런 것들이 특히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뭔가 금융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들을 가지고 우리가 핀테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막상 이제 파이낸스라는 자체 전체적인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컨셉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분석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 엄청나게 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몇십 년 전부터 막 써왔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이낸스에 적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핀테크라고 보면은 엄청나게 새로운 컨셉은 아니고 굉장히 이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할 때에도 이 파이낸스 데이터라는 게 뭐 서베이 같은 쪽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영학의 다른 분야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이 금융시장은 데이터가 워낙에 방대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헤비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완전히 모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빅데이터라는 컨셉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그 활용되고 있는 테크닉 중에서 이제 한 10년 전쯤, 10년에서 15년 전쯤에 많이 사용됐던 게 스캘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캘핑이라는 거는 손매매인데 손으로 굉장히 빠르게 거래를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가격 관계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에서 두 개 시장 중에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사자 주문이 몰려가지고 가격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팔자 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짧게 나오는 이득을 바로 먹고 빠지는 이제 그런 식의 스캘핑이라는 매매 기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뭐 손속도라든지 반응 속도가 빠른 프로게이머 하던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썼다고도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인 정의는 그냥 거래를 한꺼번에 많이 한다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이제 스캘핑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방법으로 많이 거래를 치고 빠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주문을 걸었다가 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뭔가 자기만의 알고리즘으로 계속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ik 트레이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금융 위기들의 주범이다라고 불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가격이 급변하거나 하면 이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 트레이딩 행위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잠깐 막는 뭐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규제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먼데이 그렇죠. 그런 거 할 때도 사실상 그 블랙 먼데이의 발생 주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다.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스노우볼을 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게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는 게 되게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테크닉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네가 시장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얘네가 다 금융위기라든지 나쁜 것들의 주범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래시 크래시라는 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선물 시장에서 2010년도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한 10분 안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복구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프로그램 트레이더들이 이제 좀 더 고빈도로 많이 거래를 하는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주범이 아니냐, 뭐 그러한 논의들도 많았고 실제로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거래 집단들이 마켓 크래시와 연관이 있는 혹은 나쁜 쪽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저희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고빈도 거래자라는 사람들은 일단은 알고리즘 이런 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손으로는 이제 절대로 못하는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거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알고리즘의 스피드 자체도 중요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선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당연히 늦게 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늦게 주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 포지션 사이클을 굉장히 짧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 할 때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산다 해가지고 뭐 하루 안에 팔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일주일, 뭐 한 달, 혹은 뭐 1년 이런 식으로 더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이클이 엄청나게 짧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매일의 거래 마무리를 거의 포지션이 없이, 사자 팔자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정리를, 하루 거래 끝 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시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느냐, 혹은 이제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결국 그런 거래 행위를 많이 한다는 건 결국 거래가 많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체결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더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가 시장의 교란 행위, 가격을 조작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맘대로 입맛대로 이제 가격을 조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로우 프리퀀시 트레이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 하면 사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투자자들, 전통적인 투자자들을 걔네들의 손해 보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이득 본다. 이제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보면은, 근데 굉장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편입니다. 플래시 크래시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잘못이 아니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가 실제로 가격이 많이 움직일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죠. 그렇죠?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의 결과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가 유동성을 많이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지, 혹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상태, 혹은 그리고 스트레스풀 스테이트, 가격이 굉장히 변화가 심할 때,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FT가 만약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을 조성해주는 행위가 있다. 가격을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래자들의 거래를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얘네들이 유동성을 잡아먹는, 유동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얘네들이 리퀴디티 테이킹,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혹은 거래 기회를 많이 뺏어먹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정보가 있어서 먼저 많이 움직이거나 혹은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빈도 거래자는 이제 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저희 샘플에서는 유동성을 잡아먹는,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식의 거래 행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노멀 스테이트,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대체로 유동성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이 스트레스풀 스테이트에서는 더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을 잡아먹는 행위가 실제로 그 가격의 큰 변화보다 이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적인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타이밍을 잘 본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선물 데이터, 코스피 선물 데이터를 썼고요. 실제로 굉장히 코스피 선물이라고 하면은 한 2008년도 이 정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높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파생 상품 시장이고 일단은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식이나 증권 상품과는 다르게 사는 쪽으로 베팅도 가능하고 파는 쪽으로 그냥 숏 포지션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파는 쪽으로도 굉장히 쉽게 양방향으로 우리가 거래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고빈도 거래자가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거래 비용도 굉장히 싸고 뭐 세금이나 그런 데 걸리는 제반 거래 비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개인들도 이제 선물이나 특히나 옵션을 더 많이 했었죠. 그렇게 했었고 이제 외국계라든지 고빈도 거래자들도 굉장히 활동하기가 좋은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 딱히 이제 시장 조성자가 이 선물 시장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시장에서는 이 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 마켓 메이커라는 사자 팔자 가격을 어느 정도 대주는 그러한 뭐 증권사나 그런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너무 잘 되니까 뭐 이렇게 따로 누군가한테 마켓 메이킹을 맡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가 결국은 굉장히 이제 좀 사이즈가 큽니다. 이제 매 거래 하나하나를 다 이제 입력된 거를 큰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이제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분산이 돼 있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다양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독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오더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하나 더 큰 장점은 실제로 누가 사자 누가 팔자를 했는지 그런 사람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투자자가 개인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양상들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걸 이제 인트라데이 데이터로 썼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거래자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중간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를 보시면은 이제 인트라데이 인터미디어리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청산을 다 해버리는 하루 만에 그렇죠? 청산을 다 하루 만에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트라데이 인터미디어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이 선물 시장에서도 방향성 투자자들이 있고 사자나 팔자 쪽에 많이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 실제로 이제 하루에 거래가 종료될 때 자신의 포지션을 거의 다 청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인터미디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거래가 가장 빈번한 네, 거래량이 가장 많은 20개 데이터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그냥 우리가 마켓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마켓 메이커 없지만 이름만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바이어라든지 셀러 그죠 이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 계속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잠깐 트레이드를 하는 작은 트레이더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맨 위쪽에 이 0.0에서 맨 위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다라고 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서머리
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요만큼 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았고 이 데이터 중간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도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중에 이제 외국인이 한 6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개인이 한 1.4명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이 한 12명 정도 이런 식으로 20개 중에서 이렇게 매일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저희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풀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 변화가 가장 심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골라봤고요. 그래서 딱히 분포가 뭐 장 초반이나 장 후반 이런 데 몰려있지 않고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1초 단위로도 했고 10초 단위로도 해가지고 99.9%의 그 가격 변화를 보이는 그러한 시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스트레스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퀴디티를 결국은 잡아먹느냐 혹은 공급을 하느냐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저는 이렇게 각각의 이제 인베스터 타입별로 해서 마켓 오더 혹은 리밋 오더에서 정말 유동성을 많이 잡아먹는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이 사람이 사자 주문을 같이 낸다는 거는 그거는 그 가격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이거나 혹은 이미 팔자 쪽에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문들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동성을 잡아먹는 테이킹하는 리퀴디티 테이킹하는 이제 액티비티고요. 반대로 이제 그 반대의 행위 계속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팔자 주문으로 이제 방어해주는 이런 쪽이 이제 리퀴디티 프로비전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논문에는 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 페이지 정도로 제가 이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운데 이제 T 시점이 바로 이제 익스트림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발생을 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파란색에 있는 HFT 얘들이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 보면은 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플러스로 그렇죠. 엄청나게 플러스로 쉐어 임밸런스를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유동성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건 사실 이 전의 얘기입니다. 10초 단위로 했을 때는 10초 단위로 저희가 이제 프라이스 무브먼트를 매저를 했을 때는 막상 얘네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사는 행위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면 거의 0에 가까운데 반면에 1초 전에는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1초 전 여기 밑에 그림에서 의미하는 것은 1초 전에 미리 사놓는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기 1초 전에 미리 사놓는다. 혹은 가격이 떨어지기 미리 1초 전에 팔아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먼저 움직임으로써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고 리퀴디티를 테이킹하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자기들이 이득 볼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메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서브 어널리시스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얘네가 어떤 식의 이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프로피터블 하냐 실제로 돈을 버느냐 하면은 돈을 법니다. 특히나 외국인 HFT가 돈을 많이 법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연구 외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따로 이제 살펴본 결과로도 이 외국계 고빈도 거래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돈이 잘 안 된다면은 걔들이 벌써 나갔겠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아니 혹은 이제 개인으로 분류된 HFT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못 벌거나 혹은 돈을 잃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EPM이 더 많이 벌어지면 즉
가격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느냐 했을 때 그렇다. 라고 보니까 정말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미리 잘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런 게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자들을 아무래도 익스플로이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서브샘플 어나리시스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제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점은 사실 2012년도에 그 규제가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화생상품 시장을 많이 떠났고요. 원래 이제 한 2008년도 이런 때쯤에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의 천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화생상품 시장이 운영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거의 카지노였다, 합법 카지노였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표 고민도들은 항상 이제 이러한 역할을 비슷하게 시장에서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고 돈도 계속 많이 벌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EPM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했을 때라든지 혹은 이제 아니면 시간을 더 늘려봤을 때 5초, 30초, 60초 이런 식으로 늘려봤을 때도 사실 10초랑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고빈도 거래자한테는 5초, 10초 만에 그 가격 프라이스 무브먼트는 중요하지 않고 이미 1초 안에 다 먹고 나간다는 소리죠. 1초나 그 안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뭐 얘네는 밀리세컨드가 아니고 뭐 나노세컨드 막 이런 정도까지도 아마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하이테크닉으로 이런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미국 시장의 데이터랑 비교하면 사실 저희 이제 키페이퍼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이런 익스트림 프라이스 무브먼트에서 리퀴디티를 공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시장은 개별 주식에 대한 시장이고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리퀴디티를 프로비전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또 마켓 전체가 움직일 때는 또 그렇진 않다. 마켓 전체 예를 들어 가격 변화가 여러 스탁에서 심하게 발생을 할 때에는 리퀴디티 테이킹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켓 전체에 대한 뉴스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리퀴디티 HFT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든 얘네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계속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과연 다른 이제 투자자들을 등쳐먹으면서 정말 이제 유동성을 계속 빼앗아 가면서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결과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초 전에 먼저 움직인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얘네가 정보 우위가 있어서 그런 거냐. 뭐 보통 이제 정보 우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저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면 대체로 뭐 이런 고빈도 거래자들은 인폼드 트레이더다. 다 정보를 먼저 가지고 먼저 움직인다. 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켓 레벨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네가 거래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뭔가 얘네가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혹은 또 그렇게 이제 되게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게 그냥 얘네가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조작되는 매니플레이션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팔러스 임플리케이션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거래소에 있을 때도 이제 거래소 내부에 있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던 좀 많이 얘기를 해봤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HFT가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대체로 막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손해를 보게 만들면서 왜냐하면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럼 몰아내야 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미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테크놀로지 어드밴스가 있었기 때문에 고빈도 거래자 싹 빼놓고 나면 이제 그냥 로우 프리퀀시 트레이더만 트레이드 해라라고 하는 건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뭐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고빈도 거래자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놀이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빈도 거래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퀴디티 테이킹하는 비헤이비어를 그냥 냅두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냅쫓기도 뭐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인더지너스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인더지너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얘네가 그냥 거래하는 활동 내에서 자연스럽게 마켓 메이킹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거래소 입장에서 시장을 만들고 이제 관리를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디자인이 뭐냐면은 인센티브 디자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너네 리퀴디티 테이킹만 하면은 그건 뭐 거기에다 페널티를 준다라기보다는 반대로 리퀴디티를 이렇게 서플라이를 했을 때 뭔가 얘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해도 얘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스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 특히나 수수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거를 뭔가 조정을 하면은 뭐 이런 이제 HFT의 활동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막상 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를 건드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 굉장히 큰 숙제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도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한 2012년도, 계속 이제 2008년도, 10년도, 12년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좀 몰아내는 너네 여기서 자꾸 그런 노이즈 트레이딩 하다가 돈 잃지 말아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쨌든 투자자들이 많이 나가게 됐었죠. 개인 투자자들. 근데 요즘은 또 다시 또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HFT, 특히 외국계 HFT한테 계속 약탈당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규제라든지 그런 시장 환경 조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조금 뭐 이 논문의 결과 자체가 직접적인 저희가 뭔가 팔러시 서제션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뭔가 비슷한 이런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 따른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교수님이 열심히 발표해 주신 동안 지선 교수님이 잠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어,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가 좀 먼저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주식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이라, 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것 같지 않아서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잘 몰라서 제가 좀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들으면서 저 고빈도 거래자들이 이제 이 단어를 들으면 이제 되게 자주 이렇게 짧게 치고 짧게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하고 막 빠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이 이런 시장 영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연구하신 그 고빈도 거래자들이 담당한 물량, 볼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 네, 볼륨. 네네. 드린 이유는 이게 볼륨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만약에 전체 시장에서 이 거래자들의 볼륨이 많아버리면 당연히
유동성도 떨어질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계속 치고 빠질 테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먼저 이렇게 볼륨이 크면,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증권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을 보고 반응하는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받쳐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이 좀 러프한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HFT만 가지고 했을 때 달러 트레이딩 볼륨이,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죠. 요게 이제 한 40%,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러니까 20명의 트레이더가 평균적으로 41%의 거래를 한다라는 거니까 거래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거래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서의 그 논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도 실제로 걔네가 가격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심할 때 리퀴디티를, 그러니까 서플라이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오를 때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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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체결 되면은 그거는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막 인포메이션 이펙트라든지 혹은 이제 시장의 가격을 드라이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얘네가 리퀴디티를 테이킹하는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지 혹은 서플라이 하는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지, 이거는 양쪽 다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 발륨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고빈도 거래자들이 갖고 있는 볼륨은 크겠죠. 그 정도 돼야 뭐 고빈도를 할 테니까. 네네. 그런데 저게 사실은 이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어느 적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또는 반대로 얼마를 그러니까 넘어버리면 테이킹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기 그 볼륨이 낮아지면 오히려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음. 결국 어떤 그 적정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빈도 거래자들은 볼륨이 많다라는 건 전제고 근데 그것이 얼마큼 많아지면 혹시 그게 바뀌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한번 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회귀 분석이나 이런 데 볼륨을 넣어서 해볼 수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리그레션에서 볼륨을 넣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 네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포인트를 찾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저는 어차피 그런 그런 변 선택이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전공인 사람이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 영역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또는 그러니까 이 고빈도 거래자들을 뭐 이제 지금 상위 20명 하셨는데 뭐 10명이나 30명 늘려가면서 가면 결국 그 포션이 바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포션일 때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느 경우에는 유동성을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한 번 바뀌는 지점이 그게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네, 아마 저희가 이제 HFT를 가지고 20명 말고 이제 다른 포션으로 쪼갰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제 해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게 10명, 상위 20명 중에서 상위 그걸 10명으로 바꿔가지고 뭐 트레이딩 볼륨이 반으로 죽어도 걔네들이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아마 그렇게 네. 나왔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쵸. 그리고 결과가 비슷했을 비슷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결합돼 있어서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네네. 언뜻 그것은 이제 전공자가 아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걸 봤을 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예. 그랬고요. 네, 또 혹시 뭐 강창욱 교수님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시 주식 네, 투자하세요, 강창욱 교수님? 강 교수님, 네. 여기 이 하이 프리퀀시라고 할 때에 얼마나 자주 그 체결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나요? 이게 결국은 1초보다도 훨씬 더 짧습니다. 아,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은 뭐 저희가 흔히 틱 데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틱이라는 게 1초보다 훨씬 짧고 이 밀리세컨드 단위라든지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단위로 빠르게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트레이더들의 그 목적이 뭔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수익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수익입니다.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주식의 고수들이 예. 너무 이렇게 단타로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인내를 가지고 갖고 있으라, 뭐 이런 훈수도 두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어느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네.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은 이때의 이 HFT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그 주식 거래자들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뭐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반 뭐 동학 개미 또는 서학 개미,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 그룹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FT는 그런 개미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게다가 여기는 네, 이제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네, 좀 일단 돈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려면은. 네, 개인 같은 경우. 그 실제로 여기 개인 HFT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 네,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걸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전문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HFT 기관들, 이게 외국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다 엄청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알고리즘 많이 만들어서 그거만 궁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진짜 뭐 돈 넣고 주식 사고 체결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딱 큰 돈을 집어넣어 놓고 알고리즘으로 돌리고 막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제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도 단타 치지 말고 그 장기 투자 해가지고 그냥 밸류를 보고 장기 투자해라라고 저도 권하고 싶은 그런 네. 심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단타를 치다가 망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지금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그 거래 수수료 이런 게 굉장히 낮은데 이제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단타를 한다 이러면은 이 거래 비용이 꽤 듭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얻는 수익보다는 그때그때 나가는 수수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거래 비용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더 손해보기 쉬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주식 시장이 되게 요동쳐서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증권사 이런 데서 막 통계 같은 것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좀 뭐 20대 남자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 시장을 다 이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거래 많이 하고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인버스 사고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손실이 가장 크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더 컨피던스가 있을수록 되게 거래를 많이 하긴 하지만 막상 결과는 잘 안 나오는 그러한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뭐 그게 주업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개인의 어떤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주식 거래하는 경우에 네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면은,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 회사에 출근 도장 찍어놓고는 그냥 주식만 쳐다보고 있다고, 네네. 그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고빈도들한테 털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 아주 좋은 그렇구나. 팁을, 예. 예.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권수 교수님? 없으면 저는 요거 약간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논문 내용은 충분히 정말 재밌었고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요 약간 제가 주제를 바꿔서, 그, 강 교수님은 이제 경영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 있으니까 사실 든 생각인데, 저희 과에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재무가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영공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하면 뭐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 카이스트 경영공학과에서 박사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배운 내용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아마 카이스트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학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또 다른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경영공학이라고 따로 전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게 글쎄요, 이게 애초에 학과 베이스 자체를 조금 공대 베이스로 만든 데가 아마 경영공학과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 공학 쪽으로 시작을 했어도 저도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금융공학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공학 쪽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완전히 경영학 쪽 문과 쪽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든 결국은 다 하나로 모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를 할 때는 뭐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뭐 그게 테크니컬한 게 수학적인 거라든지 통계적인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엄청 많이 있고요. 데이터도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공학적인 거라든지 그런 그 베이스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또 그런 쪽만 가지고 너무 테크니컬하게 금융공학 이런 걸로 파면은 요즘은 팔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금융공학이라는 게 되게 괴상하게 생긴 파생 상품, 옵션이라든지 그런 결합 상품 이런 것들을 프라이싱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상 그 프라이싱 하면은 학계 같은 경우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재미없는 거죠. 그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서야 당연히 이제 그런 흔히 퀀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되게 테크니션들이 많이 필요하고, 코딩 잘하고 뭐 수학 잘하고 통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반대로 이제 그쪽만 가지고 너무 파게 되면은 이 경영학적인 뭔가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펄리시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부족하면은 결국은 똑같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그 반대쪽을 계속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강 교수님, 네, 요새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금융공학이 네, 어 한때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근데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그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도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 이 파이낸스도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이기 때문에 다 이게 공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금융공학이라는 분야가 되게 좁게 해석을 하면은 그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거, 복잡한 프라이싱하고 복잡한 수학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쪽 분야가 이제 한 2000년대 한 초반 정도 그 정도에 이제 핫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을 막 파는 게 학계에서 메이저한 분야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메이저한 분야는 아니지만 분명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완전히 다른 분야인 기업 재무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옵션 같은 쪽의 모델링이 또 이제 들어오고, 기업 자체를 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넓은 범위로 보면 이제 그 공학적인 요소는 당연히 금융에서 중요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그 파생 상품 관련된 금융공학 이쪽은 이제 금융 전체에서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걸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그 조자택 그 산업공학과에 가니까 교수들이 산업공학 쪽에서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 네네.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네네네. 어,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렇게 뭐 금융공학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별로 제가 듣지 못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몇 년 있다가 그 미국 쪽에서 크게 금융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파생 상품을 설계한 사람들이 다 망쳐놨다고 비난을 받고, 네네. 그러더니 미국에서는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 진짜 문 닫았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제서 또 금융공학에 대한 인기가 부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내 학계가 미국 쪽의 어떤 금융시장 쪽보다 우리가 좀 늦게 진행이 되나.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sak을 졌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는 그런 금융공학이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저도 학부 때 금융수학 과목을 열어주시고 그런 거 되게 테크닉한 거 복잡한 거 하셨던 분이 산업공학과 쪽에서도 아마 네,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막 확률 과정,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막 이런 것들 네, 많이 이제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금융 자체 환경에도 좀 많이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복잡한 상품들을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설계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되게 거래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늦었죠, 말씀하신 대로. 네, 늦어가지고 좀 그러한 중요성이 늦게 대두된 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공학이 한참 핫해지게 되면서 흔히 이제 퀀트라고 하는 그런 퀀티테이티브 그거죠. 퀀트라는 직책을 되게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채용을 한다, 그런 게 핫하다라는 얘기도 저도 이제 제가 학부 때 수학과 네, 선배님, 예, 지금 그분도 이제 다른 학교에 계신데 이제 네, 그분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또 다른 얘기들을 이제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퀀트까지 필요한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이제 필요성이 많지는 않다. 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업계에서는 당연히 또 테크니컬하게 엄청 파고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들 그렇고요. 보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컬하게 되게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행위가 넓게 보면 금융공학이겠죠. 이제 그런 쪽도 아직도 되게 열려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있어서는 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사실. 네, 네. 그거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쪽도 아직 분야가 많이 있고 많이 그렇게 테크니컬하고, 예,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융공학 전체에서의 입지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제가 하는 연구 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난이도 네.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늘 주제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파이낸스는 파이낸스인데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아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면 최대한. 예,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네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큰 프로젝트, 뭐 건설 프로젝트든 무슨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든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은행에서 다 돈 빌려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에서는 단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에만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이 보증 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 프로젝트가 성공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네. 그 성공 확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 이자를 높게도 갈 수 있고 또는 우호적으로 낮게 갈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금융계에서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으로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이제 그쪽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corporate finance, 예, 요 예, 예,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investment decision, financing decision 이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 이제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네, 어떻게 돈을 땡겨오고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써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 corporate finance의 되게 기본적이고 큰 네,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뭐 이자 정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돈 빌려주거나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프로젝트인지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이 정말
신용이 좋고 정말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있고 그런 기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재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이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정말 성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는 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든 빌려주는 사람이든. 네. 하지만 이제 따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돈이 얼마나 어느 뭐 몇 년 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갈 것이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뭐 그거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재무적인 계산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빌려주는 뭐 파이낸싱을 해주는 뭐 그게 주식으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 은행에서 빌려오든 그런 사람들도 뭐 그런 재무적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그 파이낸싱을 할 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직접 연구 분야는 아니어서 제가 네. 많이 거의 이상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교수님 뭐 늦게 들어오셔서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됐고 아니면은 제가 마무리하려고요. 지성 교수님. 아, 예. 저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하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들어와서 뒷부분부터 아, 들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저는 외환 쪽 그 트레이딩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경험도 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 프리퀀시 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안 늦고 잘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그 이 학회의 그 이사로서 그냥 궁금한 건데 사실 저희 학회는 이제 산업과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그러니까 경영학과의 운영관리 쪽으로는 이제 저희 산업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학회가 경영학과랑 좀 더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강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학회가 경영학과와 좀 친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지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약간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글쎄요. 아, 근데 사실 되게 저는 사실 제가 경영학과 입장으로서는 딱히 뭐 친해지지 않을 이유는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되게 브로드하게 좀 많이 다루시려고 하시고, 실제로 뭐 실리는 논문, 이게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그 브로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그런 것 중에서 경영학 쪽 관련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그쪽이랑 친해질까요? 글쎄요. 예, 아니, 뭐, 그냥 제가, 저도 이제 총무사로서 그 우리 학회가 좀 외연을 좀 더 확장하는데 제가 보기 저는 제가 경영학과에 있다 보니까 경영학과랑 네. 뭔가 좀 컨택할 포인트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딱 그 경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와 같이 같은 고민을 좀 하셨을지 모르는 생각이 한번 여쭤본 거고, 혹시 저희 학회 생활 좀 계속 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서 저희 학회가 경영학과와도 좀 더 많이 친해져서 좀 그쪽으로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전화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촐하게 하지만 되게 인텐시브하게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벌써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한 시간이 시간을 모르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강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달에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장우석 박사님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경영을 제가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끝나고 제가 조만간 연락드려서, 다음 달 주제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재미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세주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나가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